네, 정치권 소식 오늘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그 대선 카운트다운을 저희 우상단에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28일 남았습니다. 이제 한 달도 남지 않다 보니까 사실 뭐 양강 구도라고 하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라든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쪽에서 서로 이제 공방들이 좀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지점, 한 가지 지점이죠. 어쨌든 아들 특혜 의혹, 또 취업 특혜 의혹, 또 그다음에 자녀 재산 문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금 사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 그 딸이죠. 재산 공개 내역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던데 어떤 점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문제 제기하신 내용부터 좀 저희가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일단 안철수 후보 따님이 2013년까지는 재산 공개를 했는데 예. 2014년부터 재산 공개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4년에 안철수 후보가 엄격한 그 자녀, 그다음에 뭐 이 직계 좀비속, 이 엄격하게 재산을 공개하는 법안을 또 2014년에 발의해서 이게 이제 음서제 폐지법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재산 공개를 안 한 이유를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게 이제 법이나 규칙에는 유학을 갔다고 해서 재산 공개를 안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 쪽에서 굳이 국회 사무처 감사실에 이럴 경우 재산 공개를 안 하는 길이 있냐 이렇게 물어봐서 네. 사무처가 유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유학의 경우는 독립생계로 인정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재산 공개를 안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 당 전재수 의원이 알아보니까 그 유학 갔을 경우 독립생계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거나 이럴 네.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이 이제 재산 공개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네. 이제 저희가 두 가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요. 우선 첫째는 그 주민등록표상에 독립세대 일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표상에 독립세대인지 예.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요구를 했고요. 네네. 다른 하나는 이게 또 그렇게 이런 사안이 아니라 그냥 재산 공개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재산 공개 요구 이렇게 두 가지를 한 것이지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텐데요. 일단 조만간 공개하겠습니다. 공개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그 제기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긴 하지만 또 터무니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국회의원과 그 4급 이상 공직자, 국회에 4급 이상 공직자는 자산 공개를 하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아버지 또는 자녀들에 대해서 재산 공개를 고지를 거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그게 꼭 안철수 의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 우선 드리고요. 네. 두 번째, 안철수 의원이 따님 재산에 대해서 고지를 안 하고 싶은데 이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싶은데 법이 허용하지 않으면 당연히 해야죠. 네. 그런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나이, 그다음에 재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받아준 겁니다. 받아준 거에서 법적으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마치 뭐가 있는 건 마냥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이게 자산 공개 조만간 하겠다고요. 결론은 이거는 조만간 사실을 하셔서-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그 독립생계로서 고지 거부하는 그 자녀 비율을 보니까 국회의원들 한 30여 명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요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일개 국회의원과 대권 후보는 다르다고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면. 아니 그러니까 조만간 공개를 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네네. 국회의원 시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 후보가 되면 다시 재산 공개를 하고 입 후보 등록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개를 안 하겠다 하는 것도 아닌 거고. 지금까지 공개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의혹 제기는 과도한 의혹 제기고. 저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크게 네, 문제가 없었는데 적법 절차에 따라서 고지도 거부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일반 국회의원들 중에 유독 안철수 의원만 그렇게 안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점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네, 부풀리기 의혹 제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제 중립에서 이게- 정 의원님께서 네. 말씀해 주신다는데 제가 요새 좀 묘한 위치에 늘 이렇게 그 토론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이게 아마 이제 양자 구도로 구도가 이렇게 이제 고정화되니까 아주 조그만 부분도
상당히 그 득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양쪽 진영에서 이렇게 민감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안철수 후보 자녀의 그 재산 공개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아마 법과 도덕의 경계선이 어딘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아마 재산 공개를 안 했겠지만 이게 어떤 면에서는 국민 감정 또 국민 인식의 문제하고 연동되는 데다가 이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데 지금 이런 예민한 시기에 아마 안철수 후보의 득표라든지 지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재산 공개를 한다니까 이 설전은 좀 이제 여기서 정리를 마무리하는 하고 것이. 재산 공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끝냈으면 근데 좋겠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네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많고 하필이면 이 대선 전국에서 조금 전에 이제 북한 문제 하셨잖아요. 여러 가지로 민감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경험칙에서 말씀드리는데 네네. 양쪽 진영은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보는 유권자들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할 때인가라고 혀를 찰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충심에서 한마디 드려요. 혀를 찰 수 있는 내용이라고는 하는데 반대로 지금 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문재인 후보의 아들 취업 특혜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혹이라면 뭐 어떤 것이 있는 건가요? 많죠. 우선 문재인 후보께서 막 고마해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셔서 예. 사실 이제 이게 상당히 좀 오랜 전의 얘기긴 합니다만은 우선 한국 그 고용정보원에 5급 일반직으로 취업이 됐잖아요. 네. 그 취업 과정, 그다음에 공개 모집, 그다음에 이력서 제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경력,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취업이 됐어요. 취업이 되고 나서 14개월 만에 휴직을 했습니다. 그 휴직을 했는데 휴직을 하고 6개월 그러니까 처음에는 4주짜리를 얻어서 했다가 6개월 휴직이 됐고 결국 23개월 휴직이 연장이 됐어요. 연장이 되고 퇴직을 했거든요. 이렇게 휴직이 계속 되는 사유. 그다음에 미국을 건너가서 어학연수하러 건너갔는데 파슨스 예술 석사 과정을 다녔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휴직 사유를 냈을 때 예. 거기에 이른바 입학 허가서가 있어서 그게 계속 연기되고 있기 때문에 휴직을 하고 거기 가야 된다 이런 취지로 휴직 사유가 된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전에 입학 허가서가 받아져 있는지 네, 네. 그리고 파슨스 예술학교 과정에 언제 입학을 했는지 그리고 졸업하고 돌아와서 사실은 휴직할 때 돌아와서 회사에 많은 도움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그 휴직을 하고 갔는데 실제로 돌아와서 바로 퇴직을 하는. 네, 네. 그리고 퇴직했을 때 14개월 근무했고 나머지 23개월을 휴직을 했어요. 그럼 37개월인데 예. 이 37개월만큼의 퇴직금을 받았는지 네. 뭐 이런 부분에 의혹들이 있는 거죠. 네, 이 네. 부분들을 답변을- 명쾌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2006년 1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2017년 17년이죠. 5월이죠. 그래서 이게 한두 번 나온 문제가 아니고요. 2006년 12월 일이 2007년 국감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고용노동부가 이제 국감에 나와서 지금 정보원을 통해서 이제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감사 결과는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사 결과와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가짜 뉴스들이 있는데 그건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마해라는 그 대응이 문제라고 하셨는데 뭐 그걸 문제라고 받아들이면 저희가 수용을 일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12년을 지속되다 보니 그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5급 일반직인 것처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요 공기업도 신생 공기업이라 정말 고용정보원 쪽 2006년에 계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이게 좀 낮았습니다 위상이. 그래서 따지면 7급에서 9급 사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고용정보원장이 직접 서류를 보는 그런 직위도 아니었다는 점 요거 네. 말씀드리고요. 예. 경력 문제가 있다는 거는 지금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경력은 수상 경력도 있고 그리고 이후에도 이제 이렇게 쭉 하는 걸 보면 별로 그 내용이 문제 삼으시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14개월 있다가
그 예술 석사 과정을 밟은 게 문제가 아니고 자유한국당에서 애초 문제 제기했던 것은 예. 인턴을 했다는 걸 문제 삼았어요. 근데 이미 그 무급 인턴이기 때문에 돈을 받으면 문제가 되는데 무급 인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고용정보원의 허가가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네. 이제 일반적으로 그 퇴직금 문제 얘기하실 때 저도 일 안 한 부분은 퇴직금 안 받으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노동법이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법에 따라 고용정보원이 처리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이것도 또 고용정보원의 귀책 사유가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는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고용정보원이 처리한 거고 이거는 뭐 아들이 더 달라 말라 할 사안이 아니었다는 점 돈을 받았다 이거네요. 말씀드립니다. 37개월짜리 그 아니 지금 제가 말씀하는 건 그러니까 고용정보원에서 돈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퇴직금을 받았다. 아니, 그 퇴직금을. 그건 사실이죠. 퇴직금을 받았는데 그 퇴직금을 내가 얼만큼 달라 이런 사안이 아니라 법에 따라 고용정보원이 산술해 주면 네. 그거를 만약에 이 아들이 수용을 안 하면요. 그건 고용정보원 직원이 또 귀책을 받아요. 그래서 이건 법에 따라 처리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양쪽 얘기 들어보면 다 법으로는 틀린 게 없는 것 네. 같은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법과 그다음에 그 도의적으로 감성적으로 얼마만큼 수용 가능한가의 문제인 것 같고요. 예. 어제도 어떤 언론에서 바로 그 부분을 다루더라고요. 그런데 휴직을 한 상태에서 이제 37개월이 흘렀고 그리고 이제 휴직을 해서 다시 복직을 하지 않고 퇴직을 하면서 그 37개월간의 그 퇴직금을 받은 거에 대한 도의적인 문제를 아마 제기하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들은 다 검증에 해당하기 때문에 꼼꼼히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각 그 캠프 진영에서도 지금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마치 또 지금 중요한 문제를 후보들이 다 고민하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들, 딸 문제에 매몰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은 스스로에게도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네네. 그런 결과를 낳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조금 있다가는 아들, 딸 문제에서 이제 후보 부인의 문제로 또 이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도 솔직히 듭니다. 지금 네. 28일인데 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막 이런저런 큰 이슈들 속에서 검증의 이름으로 너무나 그 네거티브전이 가열되면서 두 후보가 지금 이제 양대 구도를 이루고 있는데 두 후보에게 긍정적인 영향만 줄 것인가라는 부분에 회의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와 관련해서 네거티브 말고 어떻게 정책 공방을 좀 정책적으로 좀 다퉈볼 만한 내용 좀 이 부분에서 좀 어필됐으면 좋겠는데 드러냈으면 좋겠는데 드러내지 못하는 공약 같은 것들이 있나요? 그건 많이 있죠. 네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당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일 거다 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은 그 통신료 기본요금 폐지, 예. 그다음에 단통법을 대폭 그 개정해서 이제 이게 단통법이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다 이렇게 비아냥거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국민들을 위한 법으로 바꾸려고 하는 정말 민생 공약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저는 정호기 의원님 말씀에 되게 공감이 가고 고마운 부분이 저희는 그런 게 이슈화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과연 통신료 기본료 폐지가 될 조건이 되어 있는가. 그런데 오히려 언론이 많이 도와주셔야죠. 이 부분은. 마찬가지 입장이실 것 같은데요. 저는 뭐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정책과 비전을 놓고 토론하고 또 그런 걸 내놓고 특히 이제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문재인 후보하고 1대1로 끝장 토론, 그다음에 스탠딩 토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또 실제로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당시 후보한테 이런 제안도 했었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토론 문화가 좀 활성화되는 이런 분위기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네. 자, 최근에 4월 3일 날 문재인 후보가 확정이 됐고 4월 4일 날 안철수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본선 후보로. 네. 그 이후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뭐 무슨 뭐 깡패, 조폭 사진, 그다음에 특정 종교, 예? 그다음에 무슨 뭐 보조 타이어, 뭐 마이너리그, 뭐 유소년 축구, 네. 이런 문제들 전부 저희가 제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이른바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 측에서 얘기한 겁니다. 아니,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아니 사실이에요. 아닙니다. 아니 사실이잖아요.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반론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신천지 논란은요, 네. 그 특정 종교 그 교인들한테는 죄송합니다. 근데 신천지 논란은 저희가 제기한 게 아닙니다. CBS하고 노컷뉴스가 제기한 거고요. 그 보도 보시면 그 문제를 제기한 분이 내부 고발자였습니다. 그분은 국민의당에 특정 종교가 막 들어오니까 걱정이 돼서 제보한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차떼기 논란, 버스 떼기 어제도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이거를 저희가 문제 제기했다고 하면 성관위가 섭섭해요. 이건 성관위가 고발한 사안입니다. 네. 광주, 부산, 전주 요 세 군데서 차떼기 있었던 거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조폭 논란은 이건 뭐 제가 지금 이제 조폭과 안철수 후보가 연관이 돼 있다. 조폭과 신천지가 연관이 돼 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 네. 말씀드리고요. 네. 사진 찍다 보면 뭐 여러 명하고 사진을 찍게 되죠. 근데 그때 요 조폭 사진을 찾아낸 것도 네티즌입니다. 근데 왜 찾아내게 됐냐면 전북에서 포럼을 하나 했는데 그 포럼에 너무나 특이한 옷을 입은 사람들과 쭉 사진을 찍었고 그분들이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행사 내 안철수 후보 뒤에 그 특별석에 앉아 있었다.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요 조폭이나 뭐 신천지나 차떼기 부분은 저는 안철수 후보가 직접 관계해서 어떻게 했다 생각 안 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새 정치를 주장한 안철수 후보 주변에서 이런 구태 정치 행태가 이렇게 막 많이 나오다 보면 안철수 후보가 구태 정치인처럼 보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제가 이걸 자, 하나 좀 한 제안을 하고 말씀만 싶은데요. 반론 듣고 네. 네, 그렇게 제안해 하겠습니다. 주시죠. 한 말씀 네. 드리면 자 언론이 찾아내고 네티즌이 얘기하고 뭐 그거 그대로 가만히 있었느냐. 민주당이 다 논평을 냈어요. 어머. 민주당 논평과 후보 문캠 논평을 내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어제 같은 경우는 규제 프리전법이라고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박근혜 이명박 정권의 뭐 민원 해결하는 것처럼 논평을 또 냈어요. 근데 규제 프리전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14개 시도지사들이 합의를 해서 강력하게 국회에 요청했던 법입니다. 네. 그 14개 시도지사 중에는 안희정 지사도 있어요. 최문순 지사도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지사들이 다 요청했던 것을 안철수 후보가 가서 감시를 강화하되 찬성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얘기를 한 것을 네. 마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계승자이냐고 가서 보세요. 유은혜 그 수석 대변인 이름으로 논평을 냈어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원장 얘기를 하시고 하시면 네, 그게 맞겠죠.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 네. 언론이나 네티즌이 얘기하면 그걸 가지고 아이고. 자제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논평을 내고 공격을 하면 네. 결국 저희는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 측이 네거티브 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들어보니까 예. 신천지도 그렇고 조폭도 그렇고 규제 프리존도 그렇고 대선에서 굉장히 자극성 있고 휘발성 있고 또 중요할 수 있는 이슈예요. 네. 그건 그것대로 또 그 실무진에서 공방을 벌이시되 제가 뭐 자꾸 이 안보 얘기를 해서 뭐한데요.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두 후보가. 그런데 오늘 그 언론을 보니까 결국 이제 이렇게 긴장된 상황이 되니까 그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수렴점이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네.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는 우리 등 뒤에서 미국과 중국이 어떤 딜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으면서 4월 달 위기설이 나오는데 네. 그 위기설에 비하면 뭐 조폭하고 사진을 좀 찍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조폭인지 아닌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요. 결국은 지금 대선 중이지만 1, 2위를 다투는 후보로서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대한민국의 어떤 승인이나 동의 없이 우리 등 뒤에서 하지 말라라는 공동적인 입장을 좀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드와 관련해서 보수 진보가 없고 지금 사드와 관련해서 네.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되면 사드 배치 쪽으로 지금 한다는 쪽으로 모아가고 있는 만큼 지금 이 유권자들의 불안과 의구심을 풀어줄 부분도 미래 둘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그런 큰 그릇, 대승적인 모습을 좀 보여줌으로써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에 대한 자긍심을 좀 불러일으킬 수는 없는 것인지 제안을 해봅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정의원께서 의제를 좀 던져주시는데. 예, 아니 저는 네네. 이미 어제 문재인 후보는요. 그 한국 동의 없이 북한 선제 타격 안 된다 입장문을 발표하셨고요. 예, 예. 어제는 저희가 22분의 기무사 총 지휘부 22명이 저희 당에 들어와 주셔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언론이 좀 부각시켜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좀 아쉬운 부분이란 말씀드리고 네.
지금 국민의당이 그런 말씀 하시니까 제가 좀 그렇습니다. 문모닝이란 말이 나왔어요. 이게 왜 나왔냐면 국민의당 지도부가 거의 아침에 지도부 회의를 열면 문재인 대표 때리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던 일부 네티즌들이 오늘도 박지원 대표의 문모닝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저희가 1위 후보라는 이름으로 참고 말을 안 했지만 정치 공세를 어마어마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저께 유은혜 대변인이 낸 그런 그 논평조차 못 낸다면 저는 그 정도 논평은 국민의당도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정치 공세는 되어 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안철수 후보께서 저희가 정말 그 1위 후보면서 1위 후보 대접도 잘 크게 못 받고 이러면서 1년 동안 오직 그냥 문모닝 당하고 뭐 여러 가지 당하면서 겪은 일을 이제 초기에 이제 조금 겪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양당의 정치 공세 하되 좀 통 크게 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정호김 의원님 말씀대로 저는 지금 이제 그 대권 후보 5분이 모여서 이 엄중한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저희 이제 안보 고민하는 분들께 당장 가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던져주신 의제와 관련해서 돌아서 다시 왔는데 어떻게 의제와 관련해서 얘기하시겠어요? 어떻게? 아니 뭐 저희도 어제 제가 직접 논평도 냈고요. 네.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지금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잖아요. 안보와 외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지금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 후보들이 조율을 해서라도 네. 국민들 좀 안심시킬 수 있는 방안은 찾아보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유은혜 그 의원이 낸 논평을 갖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하는데 그건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를 벗어난 거거든요. 어떻게 그게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계승한 겁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적폐 세력 자꾸 적폐 세력 얘기하는데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적폐 세력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전체 국민을 보시고 자 국민들이 지금 최소한 80% 이상은 탄핵에 찬성했고 그다음에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국민들을 향해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적폐 세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요. 온당치 못하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 자, 반론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문재인 후보가 집권하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안철수 후보가 집권하면 이렇게 바꾸겠다. 이런 정책과 비전을 내세우라는 거지. 왜 다른 당의 후보에 대해서 적폐 세력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뒤집어 씌우고 프레임으로 걸고 이렇게 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네네. 아니 더군다나 네. 한 말씀 더 드리면 네. 왜 제가 유은혜 의원의 그 논평을 얘기를 했겠습니까? 규제 프리전 법이라는 게 국회 전 상임위에 걸쳐 있는 거고 지금 논의 중이고 그다음에 14개 시도지사가 합의해서 국회에 요청을 했던 법이고 알겠습니다. 그 안에는 민주당의 시도지사들이 다 있는 알겠습니다. 상황인데 아까 이걸 하셨던 갖고 말씀이니까요. 좀 반론하겠습니다. 네네, 반론하시고요. 예. 예. 그 규제 프리존법은 제가 잘 아는 법인데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유은혜 의원의 논평이 잘못됐으면 그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십시오. 그러면 될 냈습니다. 것 같고요. 네. 예, 그 내시고 이렇게 공방이 가는 건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안철수 후보가 적폐 세력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 이 얘기를 문 후보가 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국민을 적폐 세력으로 돌린다고 했는데 논리적 비약인 거죠. 그리고 저희가 부패 특권 세력, 국정농단 세력을 농단 세력에 책임을 묻는 건 국민적 공감대가 있고 네. 이 부분은 뭐 대변인님이나 안철수 후보도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논리 비약을 하신 걸 보고 저희가 그럼 저렇게 오해할 소지를 줬나? 이렇게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고민을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패 특권 세력이나 네. 부패 세력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면 오해가 안 생길까? 그래서 그 지적의 일부를 수렴하고 있다는 점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정 의원님께서 또 그 사이에 또 그- 새로운 의제를 좀 준비하고 네. 계시던데요. 네. 부패 특권 세력을 말씀을 하시니까 예. 부패 특권 세력, 적폐 세력을 뭐 청산한다 내지는 대청소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마치 또 그 편가르기처럼 갈라치기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정치인들이 아닌 유권자들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상기시키고 싶고요. 부패 특권 세력을 성토했는데 조금 전에 왜 아들, 딸 문제에 대해서 검증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뭐 그 고용 노동원입니까? 고용정보원이죠. 네, 고용정보원에 그렇게 인턴으로 이제 들어간 이런 과정에서 법적으로 하자는 없을지 모르지만 뭔가 특혜의 냄새가 난다라는 의구심을 지금 제기하는 것이고요. 그 따님 그것도 결국은 기득권 세력 아니냐라는 문제의식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그 규제 프리전 하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책과 닮았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식의 비판을 하니까 이제 국민의당에서 발끈하는 것인데 네.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의 참 비극적인 측면이 2007년만 되면은 곧 즈음에는 마치 또 그 형용사가 있었어요. 노무현스럽다. 이건 아주 굉장한 욕인 것처럼 하다가 지금은 이제 보수 정권이 솔직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을 이렇게 무너지니까 전임 정부가 한 건 다 잘못됐다. 뭔가 싹 쓸어 엎어갖고 싹 바꾸자. 그게 됩니까? 현실 정치에서.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설전을 벌이시는데 규제 프리존에 분명히 그거를 갖다가 만드는 데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면 그거를 인정을 하면서 잘못된 적폐에 대해서는 청소하고 청산한다라는 어떤 통합, 말은 통합이라고 하는데 통합이 아닌 것 같으니까 실제로 지금 양강구도 속에서 설전을 벌이시지만 그 유권자 중에 상당수가 지금 어디 안철수를 지지하느냐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운명을 가를 수 있는 그 상황이라는 네. 걸 다시 한번 상기드리고 싶습니다. 부대변인이랑 아니, 같은 저는- 입장이니까 반론권 한번 네, 들어가겠죠? 둘이 뭐 저를 그렇게 공격하시니까 저 아주 마지막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노무현 대통령님 말씀 중에 제가 정치를 하면서 한순간도 잊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네. 그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똑같은 느낌을 받아요. 때로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뭐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이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을 막 뭐라고 하면 아, 우리만 이렇게 소외되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민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계시든 예. 그냥 국민은 하나다. 요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네. 그다음에 규제 프리존법에 긍정적인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쳐야 될 문제되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통법을 논의하면서 단통법 폐지다 이렇게 못 나간 것이 단통법에도 긍정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 프리존법을 우리가 해나갈 때도 이제 대권 후보들이 어떤 특정 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는 게 되게 위험하구나. 요걸 토론 과정에서 제가 느꼈습니다. 단통법 얘기하면서.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동안에 저희한테 문근에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네. 이거는 이제 피차 그런 프레임을 씌워오려고 한 거기 때문에 어떤 순간 그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와 그 양당이 이제 저희 정책 경쟁으로 가자. 그래서 한 날 좀 이제 내가지부 중단 선언하고 미래로 가자. 이렇게 그런 뭔가를 하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딱 3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지금 저희가 마지막 1분 30초 정도씩 이렇게 시간을 좀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뭐 역전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일부 나오기도 하고 많이 이렇게 대세론을 완전히 꺾어놨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지지 기반이 좀 불안정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지 한 1분 30초 드리고요. 지금 최민희 의원께는 지금 보면은 문재인 후보로서는 앞서서 계속 지적하신 부분이지만 정권 교체 프레임이 너무 좀 이렇게 매몰돼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여론을 더 이렇게 대세를 이어가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민심의 변화를 읽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남은 기간 28일 동안 극복할 방안을 좀 짚어주시죠. 지금 이번 대선은요, 그 12월 20일 날 하는 정상적인 대선이 아닙니다. 5월 9일 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으로 그 생긴 대통령 보궐선거라고 봐야죠. 그러면 이번 대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세웠던 그 정치 세력인 네. 국민들에게 나와서 표를 달라 이렇게 말하기 민망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미 정권 교체는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투표율은 높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까지 썩어버린 대한민국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열망이 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진보와 보수의 전통적인 그런 진영 논리를 뛰어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지 기반이 그 뭐 허약하다 또는 뭐 이렇다는 주장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그 열망이 정리해 주시죠. 강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들 뭐 동의하는 말씀인데 저 한 가지가 동의가 안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뿌리부터 썩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대한민국의 뿌리인 국민들은 너무 훌륭하십니다. 참고 바라볼 줄도 아시고 그리고 또 문제가 있으면 촛불 들고 나올 줄도 아시고 또 일부 국민들은 촛불이 과하다고 생각하셔서 태극기 들고 나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뿌리인 국민은 튼튼하다. 다만 상층부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본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적폐청산과 정권교체는 촛불 전국의 국민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촛불 정신이 어느 정도 국민 전반에 있으면서 예. 국민들께서는 좀 이렇게 나라도 바꾸고 그러면서 화합도 이루기를 이제는 이제 바라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질 부패 세력에게는 국민들도 책임지길 원하실 것 같아서요. 지금까지 문제 제기 다 받아들이고 저희도 늘 민주당 국민과 함께 하기 때문에 국민의 소리가 그럼 이제는 우리가 다 알겠으니까 미래 비전을 보여라. 거기 충실하게 따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최빈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